안녕하세요. 게으른 개미입니다. 22년 7월 투자 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한 달간 코스피는 5.1%가 상승하였고, 코스닥은 7.8%가 상승하였습니다. 반면 제 계좌는 2.0% 상승에 그쳤습니다. 2022년 올해 기준으로 보면 코스피는 21.7%가 하락했고, 코스닥은 27.9%가 하락하였으며, 제 계좌는 7.5%가 하락으로 비교적 선방하였습니다. 투자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한 2020년 2월 이후의 성적을 보면 코스피는 15.7% 상승, 코스닥은 25.1% 상승하였고 제 계좌는 81.3%가 상승한 상황입니다. 2022년 월별 현황입니다. 6월에 큰 폭의 하락을 맞이했던 제 계좌는 7월에도 초반에는 마이너스를 이어갔지만 하반기에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다행히 7월에는 1010만 원의 수익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저는 6월과 7월의 하락장을 맞아 1600만 원의 현금을 추가로 투입하였습니다. 저는 아직도 국내 증시에는 매우 매력적인 종목이 넘쳐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장 전체 상황이나 주가 지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겠지만 기업 하나하나를 보면 싸고 좋은 보물들이 많다고 느낍니다. 현재 저의 보유 종목 현황입니다. 7월에는 신영증권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400여만 원과 추가 현금을 투입하여 LX홀딩스, 인상가, 태광산업 이 세 종목을 추가 매수하였습니다. 받은 배당금으로 새로운 종목들을 사면서 계좌가 저절로 분산되어 가고 있고 그만큼 안정적이 되어 감을 느낍니다. 7월 실적이 계속 마이너스를 보이다가 마지막 주에 금호석유 우선주와 하나사무비가 상승해 주어서 플러스로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의 경우 23개월을 보유하면서 10%가 넘는 배당을 받았고 6.8%의 수익률을 현재 보이고 있어 총 17%가 넘는 수익인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치 투자자가 힘들어하는 종목조차 장기 투자를 하면서 매년 고배당을 받기 때문에 수익이 누적되어 계좌는 불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주가는 거의 오르지 않고 그대로이면서 주주들은 힘들어하고 있지만 장기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최악인 상황이라고 인식되는 상황조차도 쏠쏠한 수익을 얻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다가 좋은 기회로 주가가 50%, 100% 상승하게 될 수도 있으니 이처럼 안전하면서도 편안한 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메리츠 금융지주로 2배 이상 수익을 올릴 때도 이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좋은 주식을 사고 묵묵히 기다리면 수익은 따라온다는 이 아주 간단하고 심플한 원칙을 지키지 못해 오늘 샀다가 내일 팔고 이번 달에 샀다가 다음 달에 팔고 이렇게 거래만 반복하면서 수수료와 세금으로 내 자산을 다 소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느낍니다. 투자 이후 제 계좌와 코스피, 코스닥의 수익률을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벌어지고 있는 게 느껴지시나요? 저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밖에 거래를 하지 않는데도 수익률은 벤치마크 대비 더 좋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종목에 대한 공부는 하지 않고 거래를 열심히 하는 것은 수익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이너스만 키울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월별 수익률과 누적 수익률 그래프입니다. 20년 3월과 4월의 코로나 사태로 마이너스를 나타낸 이래로 누적 수익은 계속해서 플러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1년 사이에는 주가지수가 하락함과 동시에 제 계좌 수익도 마이너스를 보이는 달이 많아졌습니다. 투자원금과 현재 평가금 현황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투입된 원금은 2억 6,300만 원이고 평가액은 4억 7,600만 원입니다. 약 1년 전 최고 투입 원금이 2억 6,500만 원일 때부터 조금씩 투자금을 줄여서 2억 4,700만 원까지 줄였고 최근 두 달간은 하락장 속에서 다시 1,6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8월에도 큰 상승이 없으면 제 IRP 계좌 매수를 위해 450만 원의 현금을 추가로 투입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게으른 개미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콘텐츠는 온에어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게으른 개미입니다. 여기 한 주식형 펀드의 수수료를 보십시오. 온갖 수수료가 붙어 있습니다.
환매 수수료를 제외하고도 총 수수료만 2%입니다. 1,000만 원을 매수하면 20만 원이 수수료인 셈입니다. 오래 지날수록 수수료도 복리로 누적되어 사라집니다. 이 펀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전체 주식형 펀드를 보수 종류별로 평균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식형 펀드의 평균 운용 보수는 0.318%입니다. 운용 보수라는 것은 이 펀드를 만들고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에 내는 보수입니다. 판매 보수는 해당 펀드를 판매한 은행이나 증권사에 내는 보수입니다. 현재 평균 0.253%의 보수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탁 보수입니다. 수탁 보수는 펀드의 자산을 관리하는 은행에 내는 보수입니다. 현재 평균 0.02%입니다. 거기에 기타 비용은 0.02%이고 여기까지 모두 합하면 국내 주식형 펀드의 평균 총 보수는 0.63%입니다. 그리고 선취 수수료는 0.88%, 후취 수수료는 0.59%, 매매 중개 수수료는 0.119%입니다. 여기에 환매를 일찍하게 되면 환매 수수료가 붙습니다. 그리고 가입한 펀드의 보유 종목 중에 다른 펀드를 매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중복으로 수수료를 내는 꼴이 됩니다. 펀드는 내가 사고 가만히 두었다고 해서 주식처럼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펀드 회사는 계속해서 주식을 사고 팔면서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평균 회전율이 100% 이하인 펀드는 거의 없습니다. 300% 이상인 경우도 허다하고 높은 경우 500%를 넘습니다. 매매 회전율이 300%라는 이야기는 1년 동안 전체 종목을 3번이나 갈아엎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매매를 거듭할수록 계속해서 내 돈은 줄고 증권회사는 수수료 이익이 늘어나겠지요. 많은 사람들이 1%를 아주 작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하루에도 5%, 10%씩 오르고 내리는 주식시장에서 1년에 1%는 크게 느껴지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대출이자를 생각할 때 1%가 얼마나 크게 와닿는지 생각해보면 1%가 작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투자금이 늘어날수록 체감도 더욱 커집니다. 1억을 투자하면 1%는 100만 원이고 10억을 투자한다면 1000만 원이나 되는 돈입니다. 매년 복리 효과를 생각한다면 더 큰 돈이 수수료로 나가는 셈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연금저축펀드처럼 절세계좌가 아니면 절대 펀드를 구입하지 않습니다. 분산 투자 형식으로 직접 투자를 하게 되면 처음 매수, 매도할 때만 수수료를 내면 됩니다. 보유 중에는 세금이나 수수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파트나 부동산을 보유할 경우에는 매년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주식의 경우에는 배당을 받게 될 경우에 배당세를 내기는 하지만 그 자체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재산세를 내지는 않으니 정말 가치를 잘 보존할 수 있는 좋은 자산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펀드의 보수와 수수료를 감안했을 때 펀드의 대안은 무엇일까요? 바로 ETF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ETF인 코덱스 200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코스피 200 종목을 시가총액 비중을 고려하여 보유한 종합 세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코덱스 200의 시가총액은 5조 원 수준이고 연 보수율은 0.15%로 굉장히 저렴합니다. 하지만 저라면 수수료가 더 저렴한 아리랑 200 ETF를 선호합니다. 아리랑 200 ETF는 연보수가 0.04%로 국내 ETF 중 거의 가장 저렴한 수수료입니다. 만약 고배당주 위주의 투자를 선호하는 성향을 가졌다면 아리랑 고배당주 ETF를 추천합니다. 연보수가 0.23%로 평균 정도의 수수료에 연 4% 이상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리랑 고배당주 ETF의 주요 구성 종목 10개를 살펴보면 현재 돈도 잘 벌고 배당률이 높은 은행주가 6개 종목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포스코홀딩스, SK텔레콤, 삼성증권, NH투자증권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돈 못 버는 적자 회사나 바이오 종목 또는 유상증자를 자주 하는 종목이 없어서 제가 좋아하는 ETF이기도 합니다. 저는 현재 IRP 계좌의 70%를 아리랑 고배당주 ETF로 채우고 있습니다. 현재 665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평가액은 729만 원이고 수익률은 마이너스 8%입니다. 최근 주가지수가 내려와서 아리랑 고배당주 ETF의 배당률은 6%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펀드는 너무 많은 보수와 수수료가 나가기 때문에 주가지수 대비 마이너스를 볼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것이고 개별 주식 투자를 할 수 없는 여건이라면
ETF를 매수하는 게 100배 낫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리랑 고배당주 ETF가 제일 안정적이고 저평가된 가치 종목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푼 한 푼 소중히 생각하는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펀드보다는 ETF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게으른 개미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콘텐츠는 온에어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게으른 개미입니다. 여러분들은 전국의 주요 대도시 중심지를 돌아다니다가 1층에 BYC 매장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번화가 1층에 비싼 임대료가 예상되는 곳에 BYC 매장이 들어선 것을 보고 과연 임대료를 뽑아낼 정도로 장사가 잘 될까 하는 의문을 가진 분이 계실 것입니다. 대부분 이런 대도시 중심지에 있는 BYC 매장이 있는 건물의 건물주는 바로 BYC입니다. BYC는 수십 곳의 자기 건물 1층에 직영점으로 BYC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BYC는 우리가 알고 있는 속옷 제조 판매업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부동산 개발 및 임대업체입니다. 단기 순이익만 놓고 보더라도 21년 기준으로 전체 298억의 순이익 중 건설, 임대 부문이 185억 원이고 섬유 제품이 113억 원으로 건설, 임대 부분이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년 기준으로도 전체 183억의 순이익 중 임대 부문은 112억이었고 섬유 부분 71억 원이었습니다. 현재 BYC의 시총은 3천억 정도 됩니다. BYC의 시총은 2,600억 가량이고 BYC 우선주의 시총은 340억 수준으로 둘을 합한 시총은 약 3천억 가량입니다. 작년에 300억 가량의 단기순이익을 올렸으므로 PER 값은 10 정도로 평범한 수준입니다. 매년 이익도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단기순이익 추이를 보면 17년에 62억, 18년 91억, 19년에 278억, 20년에 183억, 21년에 299억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업활동연금 흐름도 매년 200억 이상 양호한 흐름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22년 1분기에도 약 49억 원의 단기순이익으로 양호한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장부가가 10억 정도인 서울 중구 광희동 토지가 246억에 매각되어 22년 2분기 단기순이익 실적도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익은 평범한 수준으로 볼 수 있는 BYC의 매력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BYC의 매력이자 투자 포인트는 BYC가 보유한 부동산 자산에 있습니다. BYC가 보유한 부동산의 시가는 대략 2조 원대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BYC의 부동산을 분석하는 블로그와 BYC 카페에는 부동산 하나하나 가치를 평가하고 이들의 임대료를 산정한 분석 자료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지만 BYC는 계속해서 벌어들인 돈으로 땅을 사들이고 건물을 짓고 임대를 내주어 임대 수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분석하시는 분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BYC는 현재 대림동에 본사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 혹은 내년 초쯤 준공 예정입니다. 해당 부지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1제곱미터당 410만 원으로 전체 땅값은 약 860억 원이며 장부가는 고작 40억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땅값은 5천억 원 수준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BYC의 부동산들은 자산 재평가가 오랫동안 이뤄지지 않아 PBR 값이 높게 기재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0.2도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배당 부분을 보면 BYC의 배당률은 0.5% 정도로 형편없지만 나름 BYC도 배당 성장주입니다. 17년에 850원에서 22년 1,500원으로 배당은 적지만 꾸준히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1,100원에서 1,500원으로 올린 것도 적극적인 주주활동의 결과로 보여집니다. 시가 배당률로는 1%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BYC 우선주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약 1% 정도 되는 시가 배당률입니다. BYC의 주주 현황을 보면 대주주 일가가 63%를 보유하고 있고 트러스톤 자산운용이 8.13%, 그리고 압구정교주라고 알려진 자산주 투자의 대가인 조문원 씨가 5.8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트러스톤 자산운용과 조문원 씨는 우리 개미의 든든한 우군입니다.
조문원 씨는 자산주 장기 투자로 성공한 개인 투자자로 자신은 절대 BYC를 100만 원 밑에서는 팔 생각이 없다고 인터뷰하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BYC를 약 10년 전부터 투자해 오고 있습니다. 수량은 계속 변해왔고 중간에 우선주로 교체하기는 했지만 10년여를 계속해서 BYC에 투자해 오고 있습니다. 3천억을 주면 2조 원의 땅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부동산 투자를 하느니 BYC에 투자하는 게 낫다는 생각입니다. 보통 이런 자산주들은 수익성이 떨어지기 마련인데 BYC는 PER도 10 정도의 적당한 수익까지 보여주고 있으니 적어도 손해볼 일은 없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BYC에는 뭔가 주가 상승을 일으킬 만한 트리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는 거래량도 적고 배당도 적어서 아주 재미없는 종목입니다. 제 생각에 뭐 오래오래 두고 보면 손해볼 일은 없겠다는 생각으로도 투자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혹시 트리거가 발생해서 주가가 급상승한다면 성공적인 투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땅값만 받아도 7배는 벌 수 있으니까요. 가능한 트리거를 모두 나열해 보겠습니다. 트러스톤 자산운용은 현재 BYC의 지분 8.13%를 보유해서 BYC의 2대 주주입니다. 트러스톤은 BYC의 내부 거래, 배당 확대, 자사주 매입, 자산 재평가 등과 관련하여 투명성 강화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어느 정도 BYC가 요구를 들어준다면 주가가 상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앞서 말한 본사 신축 이슈입니다. 본사가 신축되고 건물값이 재평가되면서 임대 수익이 늘어나면 주가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 외에도 오래오래 기다리다 보면 승계 이슈와 승계 마무리에 따른 배당 확대나 액면 분할 또는 상장 폐지 등의 이슈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현재 BYC 우선주를 220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BYC를 보유했다가 우선주 가격이 본주의 40%도 안 될 정도로 괴리율이 벌어지면서 BYC를 매도하고 BYC 우선주를 매수하여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7.7% 수익인 상황으로 현재 평가액은 3,500만 원 정도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BYC 투자는 주의할 사항이 많습니다. 워낙 거래가 없기 때문에 급하게 현금화가 필요한 경우가 예상된다면 투자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단기의 승부를 보고 싶어하는 분들은 투자는 금물입니다. 그리고 변동성이 작기 때문에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투자 성향을 가지신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게으른 개미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콘텐츠는 온에어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게으른 개미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도 300만 원을 추가 투입하였습니다. 6월에 1200만 원 현금을 추가로 투입하였고 7월에 400만 원을 추가로 투입한 셈입니다. 하락장을 맞아 돈이 생길 때마다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종목을 추가 매수하고 있습니다. 7월 현재까지 성적은 마이너스 417만 원, 마이너스 0.8%로 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7월 누적 실적이 마이너스 1900만 원 가량이었는데 한 주 동안 약 1500만 원 정도를 회복한 셈입니다. 22년 누적 성적은 마이너스 3720만 원, 마이너스 7.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한 20년 2월부터의 누적 성적은 2억 332만 원 수익권으로 2억 수익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와이프 IRP 계좌에 300만 원을 추가로 투입하였습니다. 이번 주에 IRP 계좌에 투입한 자금은 개별 종목을 매수할 수 없기 때문에 작년에 이어서 아리랑고 배당주와 코덱스 TRF3070을 매수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금호석유의 경우 1,500억 원의 자사주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제 약속한 대로 자사주 소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현대차증권과 신한지주가 훌륭한 2분기 실적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제 하나 둘 2분기 실적을 발표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금호석유의 2분기 실적이 조금 걱정되기는 하지만 기본이 튼튼한 회사라 연중으로 보면 차츰 회복하리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현대차증권 정도는 아니더라도 대신증권과 신영증권 등 다른 증권주들도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기대해 봅니다.
BYC도 본사 신축이 느리지만 차분히 진행되고 있어 보입니다. 이마트는 대형마트 의무휴무제 폐지 기대감으로 조금 올라왔습니다. 우리기술투자도 가상화폐 상승에 따라 조금씩 회복하는 모양새입니다. 저는 현재 세금을 제외하고 매년 3,200만 원의 배당금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월로 환산하면 266만 원 수준이고 매일 87,000원의 배당금을 받는 셈입니다. 물론 보유 종목들의 실적 악화로 배당금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기술투자와 LX홀딩스는 내년부터 처음으로 배당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일괄적으로 세금을 15.4%로 계산했기 때문에 절세계좌에 입금되는 배당금은 표에 나온 배당금보다 더 많을 예정입니다. 종합해서 생각하면 내년 배당금을 예상해보면 표에 나오는 배당금보다 약간 작은 수준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생기는 자금은 우선 제 IRP 계좌로 450만 원을 매수해야 합니다. 그 다음 순위는 와이프 ISA 계좌를 이용해 2천만 원을 매수하는 것입니다. 현금이 충분하면 ISA 계좌에 2천만 원을 추가로 투입하면 좋겠지만 추가 현금이 부족하면 기존 계좌에 있는 주식을 매도해서 ISA 계좌로 이체 후 매수하려 합니다. 매년 연금저축과 IRP 계좌의 부부 각각 700만 원씩 1,400만 원, 그리고 ISA 계좌의 부부 각각 2천만 원씩 각각 해서 4천만 원, 총 5,400만 원을 매년 투입해야 1년 숙제를 끝낸 기분입니다. 저는 부부 계좌와 절세 계좌를 적절히 이용하고 작년에 자녀 둘에 각각 2천만 원씩을 증여해서 일단 내년까지는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머지않은 시일 안에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될 듯한데 천천히 더 고민해 봐야 할 분야입니다. 지금까지 게으른 개미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콘텐츠는 온에어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게으른 개미입니다. 이제 막 취업한 사회초년생 입장에서 매월 100만 원을 배당주에 저축하면 어떻게 될까요? 월 100만 원씩 배당주를 매수하면 1년차의 원금은 1,200만 원입니다. 4%의 배당을 주는 배당금을 매수할 경우 첫 해에 받는 1년 배당금은 48만 원이 됩니다. 1년이 지나면 원금 1,200만 원과 배당금을 합해 자산은 1,248만 원이 됩니다. 2년차가 되면 2,545만 원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10년차가 되면 1억 4,983만 원이 됩니다. 요즘 시대에 1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이 큰 돈이 아니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월 100만 원이 그만큼 작은 돈이라는 걸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작은 돈이 모여서 큰 돈이 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평생 30년을 저축하면 어떻게 될까요? 보시는 바와 같이 20년 차가 되면 3.7억이 되고 30년 차가 되면 약 7억 원이 됩니다. 원금이 커지면서 자산이 늘어나는 속도가 점점 가파라집니다. 월 200만 원을 배당주에 저축할 경우 30년이 지나면 월 100만 원 저축할 때의 2배인 14억 원이 되는 셈입니다. 배당주를 매수할 경우에는 연금저축펀드, IRP 계좌, ISA 계좌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매년 연금저축펀드에 400만 원, 매년 IRP 계좌에 30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IAA 계좌를 통해 매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정도면 평균 이상이다라고 생각하고 연금저축펀드에 400만 원, IRP 계좌에 300만 원, ISA 계좌에 500만 원 이렇게 기억하시면 편할 듯 합니다. 저축의 여유가 조금 있으면 ISA 계좌를 통한 투자를 2천만 원까지 늘리면 됩니다. 연금저축펀드로는 아리랑고 배당주 ETF를 매수하고 IRP 계좌로 아리랑고 배당주 ETF의 70%를 그리고 코덱스 TRF3070을 30% 매수하면 됩니다. ISA 계좌로는 다양한 개별 고배당주를 골고루 매수하면 됩니다. 이제 금리도 인상되면 배당률과 차이도 거의 없어져 배당주의 매력이 떨어지는데 왜 배당주를 매수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배당주 투자에 있어서 배당금은 안전마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가가 오르면 차익 실현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최소 안전마진으로 배당금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고배당주 ETF가 휴지가 될 리는 없고
개별 종목 중에서 일부 주가가 폭락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10종목 이상 골고루 분산하면 큰 영향은 없을 것입니다. 저도 지금 배당주를 매수하고 배당주가 급등하면 차익 실현하면서 투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년 반 동안 2억 가까운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수익률로는 80%에 가까운 수익률입니다. 앞으로 이런 수익률을 올릴 수는 없겠지만 저도 꾸준히 배당주 투자를 지속하면서 매주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게으른 개미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콘텐츠는 온에어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현대차증권이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하였습니다. 상반기 합산 누적 실적은 영업이익이 881억, 당기순이익이 671억입니다. 2분기 실적만 놓고 보면 역대 최대 실적입니다. 증권주들이 사상 최대의 실적을 올렸던 작년에 비해서도 그렇게 큰 감소폭을 보이지 않은 양호한 성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영업이익은 11.4% 감소, 순이익은 7.4% 감소로 크게 떨어지지 않은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현대차증권의 22년 7월 21일 종가 기준 시가총액은 3,187억 원입니다. 상반기 영업이익이 881억, 당기순이익이 671억이므로 상반기 영업이익을 연간으로 환산하면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1,762억, 예상 당기순이익은 1,342억으로 PER 값을 구하면 영업이익 기준 1.8이고 당기순이익 기준으로는 2.37입니다. PBR 값도 0.34배에 불과합니다. 작년과 올해 2개년 실적만으로 시가총액만큼을 벌어들인 셈이니 정말 어이없을 정도로 저평가를 받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경영진이라면 이렇게 헐값에 거래되고 있는 자사주를 계속해서 매수할 텐데 경영진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정도 저평가라면 저라면 부채를 일으켜서라도 자사주를 매입하겠습니다. PER이 이 정도에 불과하고 PBR 값이 0.34배가 될 때까지 경영진은 앉아서 뭘 하고 있는 걸까요? 현대차증권의 올해 2분기 실적은 증권업이 최대 호황을 맞았던 작년 2분기 실적을 뛰어넘었습니다. 거래 수수료 비중이 작은 영향도 있겠지만 IB 부분 시장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정도 성과를 올린 점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차증권은 2분기에 IB 부분의 수익이 좋았고 용인남 사물유세터 딜을 성공하면서 큰 수익을 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분양시장 침체를 예상해 임대 가능 자산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굳이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BYC, 해광산업 같은 자산주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증권 종목들도 다양한 임대사업을 통해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저는 현대차증권을 1,301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수 금액으로는 1,600만 원 정도 투입을 했고 현재 배당은 작년과 올해 2번을 받았습니다. 받은 배당금을 고려하더라도 아직은 손실권입니다. 증권주들의 실적이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현대차증권은 양호한 실적을 토대로 꾸준한 주가 상승이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게으른 개미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콘텐츠는 온에어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게으른 개미입니다. 7월도 벌써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7월 현재 월간 성적은 코스피가 마이너스 0.1%, 코스닥이 2.3% 상승했습니다. 제 계좌는 마이너스 3.8%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2년 연간 기준으로 성적은 코스피가 마이너스 21.7%,
코스닥이 마이너스 26.3%를 나타내고 있고 제 계좌는 마이너스 11.3%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투자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한 2020년 2월 이후 성적을 보면 코스피는 10%가 상승했고 코스닥은 18.7%가 상승했으며 제 계좌는 78.7%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투자 보고서 작성 이후 월간 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57.4%, 1억 3,209만 원의 수익을 올렸고 2021년에는 28%, 1억 843만 원의 수익을 올렸으나 2022년에는 현재 마이너스 11.3%로 5,630만 원의 손실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좌 인증은 지난 영상들에서 여러 번 했지만 관리하는 계좌가 9개나 되다 보니 엑셀로 하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상황은 증권통 어플을 통해 전체적으로 조회해 보고 있습니다. 22년 1월 큰 폭의 하락 이후 2월부터 4월까지 어느 정도 만회하였으나 5월부터 내리 3개월째 하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7월 3주차 현재 보유 종목 현황입니다. 비중이 가장 큰 금호석유가 2분기 실적이 매우 안 좋은 상황이 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전체 평가액도 많이 빠진 상황입니다. 어차피 한 분기 실적이 좋지 않더라도 다시 좋아질 날을 기다리려 합니다. 워낙 저평가 종목이고 PBR도 0.64배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해결해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현금 100만 원을 인출했고 신영증권에서 받은 배당금으로 인상가를 지난달에 이어 또 조금 매수하였을 뿐 거래는 거의 없었습니다. 가끔 심심해서 몇 주씩 사고 팔고는 있지만 대세에는 큰 영향은 없는 수준입니다. 금호석유도 그렇고 증권주들도 그렇고 올해는 배당금의 감소를 피할 수 없을 듯 보입니다. 현재 표에 나오는 내년도에 제가 받을 예상 배당금은 세금을 제외하고 3,200만 원 가량 됩니다. 실제 내년에는 약 1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해서 2,900만 원 정도라고 예상해 봅니다. 그러면 올해 받은 배당금이 세금을 제외하고 2,800만 원 정도 될 것이기 때문에 해외 주식 SPYD에서 받을 배당금을 고려하면 비슷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즉, 주식 종목을 조금 교체하였고 배당금으로 배당주를 더 샀기 때문에 배당금이 주당 10% 정도씩 다 줄어도 내년에 받을 배당금은 올해와 비슷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20%, 30% 배당금이 깎이는 종목도 있겠지만 BYC나 LX홀딩스, 우리기술투자는 배당을 늘리거나 처음으로 배당을 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10%대의 배당 감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투자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투입된 원금은 2억 6천만 원입니다. 현재 평가액은 4억 4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5억 3,500만 원까지 찍었다가 지수 하락과 함께 거의 1억 가까이 빠진 상황입니다. 조금 쉬었다가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쉬지 않고 오르거나 쉬지 않고 내리는 것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주가도 마찬가지로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곧 있을 오르막을 평소에 조심히 준비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게으른 개미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콘텐츠는 온에어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게으른 개미입니다. 주가가 연일 하락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와 6%를 넘는 인플레이션, 그리고 이에 따른 급속한 금리 인상 등으로 국내 주식시장은 물론 해외 주식시장까지 전세계 주식시장과 금융시장의 분위기가 매우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7월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 중 세 번째로 배당금이 큰 신영증권의 배당금이 424만 원 가량 입금되었습니다. 올해 받은 배당금을 보면 금호석유 우선주가 가장 많은 814만 원의 배당금을 주었고 다음으로 대신증권 우선주가 578만 원의 배당금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이 신영증권이고 이어서 하나사무비, 미래에셋증권이우비, JB금융지주, 현대차증권, DB금융투자 순으로 많은 배당금을 주었습니다. 이로써 현재까지 입금된 배당금은 모두 2,666만 원 가량입니다. 이 금액은 세금을 제외하고 순수 입금된 금액입니다.
ISA 계좌와 IRP 계좌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당세를 줄여서 효율적으로 배당주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받은 배당금 2,666만 원을 12개월로 나누면 매월 222만 원의 배당을 받은 셈입니다. 2,666만 원을 365일로 나누면 매일 7만 3천 원의 배당을 받은 셈입니다. 일하지 않고도 매월 200만 원 이상의 배당 소득을 이룬 셈입니다. 국내 배당이 2,611만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해외 배당은 SPYD에서 분기마다 2, 30만 원 정도 배당금을 받고 있습니다. 주식 대여이자는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올해 큰 배당금은 거의 다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국내 주식 몇 종목과 SPYD의 분기 배당과 반기 배당만 조금 남은 상황입니다. 모두 입금되면 2,800만 원 가량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받은 배당금은 대부분 저렴한 배당주에 재투자하였습니다. 21년에는 총 1,735만 원의 배당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현재까지 2,666만 원의 배당을 받았으니 전년 대비 53.6%나 증가하였습니다. 주가가 하락해서 기분이 꿀꿀하지만 배당금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어 봅니다. 돈 잘 버는 회사가 버는 돈을 주주에게 제대로 나누어 준다면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버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내년에는 종목별로 주당 배당금이 조금씩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받은 배당금으로 다시 저렴한 배당주를 매수하여 주식수를 늘려놨기 때문에 총 배당금은 크게 차이 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배당금만 계속해서 우상향 해준다면 주가가 어느 정도 하락하더라도 시장에서 낙오하지 않고 오래오래 버틸 수 있는 힘이 조금은 더 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게으른 개미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콘텐츠는 온에어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졌습니다.